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다시 300명대에 진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0시부터죠.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앞선 1, 2차 때와는 달리 감염 경로가 불분명하다든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든지 우려스러운 대목들이 많습니다. 방역당국 이야기 들어봅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총괄반장이 나와 계십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예. 네. 참 고생이 많습니다만은 뜻대로 잘 되지 않네요, 이 코로나19라는 것이. 네, 좀 바이러스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다시 300명대로 확진자 수가 올라갔고 거리두기 네. 2단계로 격상됐고 2주 동안 하는 거죠? 네, 기본 2주 동안 유지가 될 겁니다. 예, 각 지역마다 지금 다르게 실시되고 있는데 네. 이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서 2주간 실시하면 조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 접촉이 줄어들게 되고 접촉이 이제 줄어들게 되면 감염 재생산 지수가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확진 사항이 지금보다는 개선이 될 것인데 시차가 아마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지나야 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지금 다시 300명대는 어느 정도가 유지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계속 한 300명대, 400명까지 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좀 당분간은 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예. 여러 가지 증가할 가능성들이 요인들이 워낙 많이 있어서 지금 예측으로는 일부는 700명까지 확진자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예. 그까지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국민들께서 거리두기를 잘 지켜주신다면 그 전에 아마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3차 유행이라고 보여지는데 1, 2차 때보다 더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네, 1차, 2차 때는 어떤 특정한 계기가 있었고, 특정한 집단을 통해서 감염이 주로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번 이제 3차 때는 그런 어떤 특정한 계기보다는 우리의 일상생활 곳곳에서 집단 감염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그 전에 비해서는 관리하기가 좀 더 까다로운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예. 네. 그동안 유럽이나 서구 사회에서 한국의 K 방역을 극찬했었는데 이 극찬한 방역 중에 하나는 그 빠른 전산 시스템을 위한 추적이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또 무증상 환자들도 늘어나고 그래서 또 산발적으로 환자들이 늘어나고 그러면 추적에 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실제로는 어떻나요? 지금 현재는 추적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역학조사를 외국처럼 그렇게 포기는 하진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감염을 알 수 없는 그러한 경우가 지금 현재는 한 15%에서 20% 수준인데요. 예전에는 그 비중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8월달 같은 경우는 여하튼 20% 이상을 이제 유지를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방역에서 했던 역학조사 역량들이 또 보강이 되고 해서 지금 현재는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예. 젊은 층에서 확산세가 좀 증가하고 있다. 이런 통계도 있던데요. 그런 이유는 왜 그렇다고 보세요? 지금 이제 젊은 층 20, 30대가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젊은 층의 가장 큰 특징이 활동력이 상당히 높고 그다음에 정상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정상이 없는 상태에서 코로나19에 걸린지를 인지를 못하고 상당히 다양한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이제 그 전파가 상당히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중 한 분이 댓글로 지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런 글을 써주셨는데 벌써 1년 가까이 지금 코로나랑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위생 철저히 지킨다 이게 조금 우리 댓글로 써주신 청취자분처럼 좀 지쳐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 개인 가게를 운영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은 지금 고통을 계속해서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너무나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방법은 역시 개인위생 철저히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그러면서 치료제나 또 다른 게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서. 아무래도 이게
코로나19에는 왕도가 없는 것 같고요. 가장 예. 확실한 것은 말씀을 하셨다시피 개인위생,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하고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장 현재로서는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가장 효과 있는 강력한 수단이라고 그렇게 다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것이 단기간 내에 그 증가 속도를 꺾을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예. 있습니다. 지금은 마스크를 안 쓰는 사람은 거의 없고 만일 안 쓰는 네. 경우에 또 과태료까지 부과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역시 그 각자 개인의 모임 때문이라고 보세요? 어떠세요? 네,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이 마스크를 쓰기가 어려운 환경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우나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소규모 모임 같은 경우는 이제 방심을 하고 이제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이제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이제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는 큰 집단 감염이 발생할 확률이 상당히 낮지만 이제 마스크를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쓰지 않는 환경들도 있고 또 방심해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는 집단 감염의 사례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제가 자영업자들 이야기했는데 2단계 격상으로 여러 변화가 수반되고 있고 카페에서는 포장 배달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전에는 프랜차이즈 업종에 한정돼 있지 않았습니까? 프랜차이즈 업종에만 한정되어 있는데 그때도 프랜차이즈 업종과 다른 카페 간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는 여러 가지 좀 문제 제기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카페를 전반적으로 지금 확대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카페 규모 상관없이 해당되는 것이고 식당은 9시 이후로 영업을 할 수 없고 식당은 9시 이후로 포장 판매만 가능합니다. 호프집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호프집 같은 경우도 일반 음식점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9시 이후로는 포장 판매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만일 그 문을 닫고서 안에서 먹게 되면은 적발될 경우엔 벌금입니까? 네, 벌금에다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라고 해서 바로 집합 금지, 영업이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한 달 새 코로나19 감염력이 50% 이상 늘어났다 이런 보도가 나왔던데 이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아무래도 감염력 50% 이상은 감염 재생산 지수를 의미를 하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 한 달 전에는 한 1 수준에서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1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한 명이 한 명을 감염을 시킨다는 의미고요. 이게 지금 현재는 1.5에서 한 1.6 정도까지 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명이 1.5명 이상을 감염을 시킨다는 것이어서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장님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계시는데 그 연말에 뭐 송년회 이런 것들을 또 모임이 많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우려되시겠어요? 그러면 그런 쪽에 대해서? 아무래도 저희가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를 하기 전에 연말 연시에 대한 특별 방역 대책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때문에 지금 약간 보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연말 연시가 되면 아무래도 술을 동반한 식사, 택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감염에 매우 취약한 구조라고 그렇게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임은 자제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반장님을 비롯해서 방역 인력들 또 보건 인력들이 한계에 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국민들께서도 지쳐 가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방역당국 입장에서도 안 지친다는 것은 거짓말이겠습니다만 저희는 여튼 국민들께서 좀 더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 또 저희의 책임감이자 또 임무라고 생각을 해서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힘내주시고 그 병상 확보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병상 확보는 저희가 생활치료센터, 그리고 감염병 전담병원, 그리고 중환자 병상 이 세 가지 종류로 해서 저희들이 확충을 하고 있고요. 가장 이제 조금 속도가 더딘 것이 중환자 병상이긴 한데 지금 이제 수도권이나 다른 권역들하고 지금 현재 계속해서 회의를 하면서 가용한 병상을 지금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환자 병상이 모자람이 없도록 지금 이제 계속해서 철저하게 지금 만반의 준비를 좀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반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이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정치권에서 3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차,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도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국민의힘에서 먼저 재난지원금 편성을 주장했는데요.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연결됐습니다.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대구 달성군 출신 추경호입니다. 예, 뭐 본격적 주제 이야기하기 전에요. 네. 자, 오늘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예. 그 국회 모습은 어떻는지요? 예, 국회도 정부의 2단계 조치 시행에 따라서 외부 사람이 참석하는 각종 세미나나 포럼 등 행사가 줄줄이 취소를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업무차 방문하시는 분들도 하루 전 이제 통보 조치돼야 출입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사람의 발길이 평소보다 많이 줄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회의원이 사람 만나는 게 일인데 그게 안 되니까 좀 힘드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소상공인들이 또 아무래도 이번에 2단계 격상으로 힘들어질 것 같은데 네네. 뭐 그런 이유 때문에 3차 긴급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예. 뭐 아시다시피 지금 연초부터 코로나 상황이 확산됐다가 다소 소강 상태에 있고 그걸 반복하면서 2차 확산이 있고 지금 최근에는 3차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고 있고 한데 코로나 사태는 뭐 현재도 진행형으로 되어 있고 뭐 이런 상황은 상당 기간 계속될 것 같다. 특히 일본, 미국, 유럽 국가 상황이 심각한 걸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여파가 국내도 미치고 있고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국민들께서 굉장히 어려움이 지속이 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중소기업, 특히 여행 운수업계 뭐 학원, PC방 할 것 없이 많은 곳에서 지금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고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들 그런 분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선 이분들 고통을 조금이나마 좀 덜어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이게 제일 시급하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 국회에서도 내년도 예산안 심사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적으로 예산 편성에서 우리가 살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바로 코로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재난지원금 이야기를 저희들이 제안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3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금 국민의힘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자 이런 방침이시죠? 그렇죠. 예, 지금 내년도 살림살이를 편성함에 있어서 코로나 상황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내년에도 상당 기간 간다. 그래서 제일 먼저 편성하고 살펴야 될 부문이 바로 이 코로나로 피해 입은 그리고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서 대응하는 예산을 살피고 챙기는 것이 제일 급선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당에서는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시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던데요. 예, 그거는 뭐 저는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부 여당의 결단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에서 금년도에 추경을 4차례나 편성했지 않습니까? 벌써 우리가 피해 부문 또 지원해야 될 방법, 대상 이런 것은 벌써 도가 터도 한참 텄다. 너무나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9월에도 4차 추경을 편성할 때도 피해 업종 취약 부문에 관해서 긴급재난지원금 하자 이렇게 하고 3일 만에 저희들이 작업을 해서 완성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많은 자료 경험이 축적돼 있기 때문에 결단만 하면은 지금 언제든지 가능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뭐 1, 2차 해봤기 때문에 금방 할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예. 그 얼마 정도 야당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전체 예산 규모는? 저희들은 뭐 이걸 상당히 규모를 많게 할 수도 있지만 또 나라 살림의 재원 규모가 한정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4차 추경 때 피해 부분에 적용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피해 업종이나 위기 가구에 긴급생계 지원 등을 위해서 약 한 3조 6천억 정도로 우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저희들이 조금 더 대화를 하거나 또 부문을 살피면서 뭐 약간의 증감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차 때는 전국민 지급, 2차 때는 긴급해서 어려운 사람을 조금 더 많이 준데 선별 지급했는데 그렇죠. 만일 3차 지급하면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해야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저희들은 뭐 전 국민한테 이렇게 동시에 현금 살포하듯이 하는 방식은 지금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 피해 부문에 특히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피해 업종이나 부문을 살펴서 선별적으로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총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말고 다 줘라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그러니까 대개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많이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드리는 게 좋고 만약에 전 국민한테 하면은 그러면은 너무 막대한 재원이 든다. 그래서 우선 이 코로나 이 2단계 조치, 뭐 앞으로 또 혹시 3단계 조치가 시행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서 집합 금지를 하거나 또는 집합 제한을 하거나 이걸로 인해서 또 타격을 받는 그런 부분들 또 저소득 취약계층 이런 부분들에 살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 저희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뭐 의원님 말씀처럼 전 국민에게 10만 원씩만 지급해도 5조니까. 네네. 뭐 돈이 상당한 금액이겠죠. 20만 원씩 주면 10조고. 예. 근데 그렇습니다. 그 당장 어려운 소상공인한테 집중 지원하게 되면은 현금으로 지원하게 되면 그분들이 그거 받고 빚을 갚는다거나 임대로 낸다거나 이런 게 써버려서 뭐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단 말이죠. 지난번에 4차 추경할 때도 저희들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대상별로 약간 차등화해서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우선 굉장히 힘든 부분에 약간의 숨통은 트여줬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선 살피고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3조 6천억 지금 예상하고 계시고 그건 뭐 여당과 얘기해서 더 올릴 수도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재원 마련 방법은 어떻습니까? 지금 본 예산에 편성한다고 하시면? 예, 뭐 아시다시피 금년도 정부에서 제안한 예산이 556조입니다. 556조에 1% 되는 돈이 약 5조, 2% 하면 약 12조 정도 됩니다. 저희들은 이번 예산 심사를 하면서 굉장히 불급한 예산 또는 유사 중복 예산 이런 것들도 상당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과감히 줄여야 되고 특히 한국판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21조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일부 사업들을 보니까 새로운 사업이 아닌 벌써 과거부터 해오고 별로 실효성도 없는 사업들이 재탕 삼탕으로 이렇게 와 있는 사업들도 많더라. 하는 말씀이고 그중에 예를 하나 들자면은 국민들이 한국판 뉴딜을 모른다고 전국 이 지방자치단체의 읍면에 교육장을 한 1,000개소 만들어서 집체 교육 홍보를 하겠다. 이런 예산이 745억 이렇게 반영이 돼 있다. 또 어떤 경우는 뭐 동남아 가수를 데려와가지고 훈련시켜주고 앨범 발매와 현지 연예 활동까지 지원하겠다. 이런 예산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과감히 삭감하고 특히 또 지금 정부도 한때 지금 상황이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다. 비상한 각오로 대비하자. 이러니까 우선 정부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서 그들의 운영 경비, 경상 경비 이런 거를 최소 10% 이상 삭감을 해서 이렇게 민생 어려운데 고통을 덜어드리는 쪽으로 이렇게 전환해서 하는 공공부문의 솔선수범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런 예산을 하면은 저는 재원은 정부 여당이 결심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여당 일각에서 의원님 지금 말씀처럼 야당에서 K 뉴딜 예산을 삭감시키려고 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본 예산에 넣자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뭐 뉴딜 중에는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예산도 일부 있죠. 그런데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효불급한 그런 예산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 예. 또 경쟁적으로 디지털 또는 뉴딜이라는 이름 하에 각 부처에서 유사한 사업들이 펼쳐져 있고 어떤 것은 지금 시급하지도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선순위 조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지금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금 코로나 위기 대응 그리고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 지원하는 이보다 더 시급한 예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이것에 최우선을 두고 우선 재원 투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추경은 필요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 본 예산에서 뭐 삭감할 거 삭감하고 해서 옮기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추경이라는 거는 우리가 원래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예산 상황을 변경해서 추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 아시다시피 코로나는 현재 진행형이고 예. 내년에도 코로나는 진행되고 있다. 예. 예측 가능한 상황인데 예측할 수 있으면은 내년도 살림살이 이 계획을 짤 때 그 예측한 상황은 우리가 반영을 시키는 게 맞지. 그거는 두고 또 금년도에 556조나 되는 팽창 예산 편성해놓고 내년도 또 시작하자마자 또 추경해야 되겠다. 이거는 정말 무책임한 우리가 살림살이 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바로 반영해야 된다. 예. 의원님 3인 협의체에 들어가시죠? 그 3인 협의체라는 것은 아니고 예. 지금까지 이제 얘기를 소위를 하면서 지금 아직 쟁점으로 남아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이제 일단 양당 간사간이 협의를 통해서 그걸 조율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오늘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혹시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예, 오늘 만나서 이제 앞으로 이 조율 과정, 작업 계획에 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누고 했고, 본격적으로는 내일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예. 그럼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약이 나왔습니까? 뭐 계획만. 아니요, 오늘 뭐 그 예. 얘기까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예. 내일부터 이제 저희들이 또 필요한 사업, 제시도 하고, 또 불필요한 거에 대한 감액 요구도 강하게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조율 과정을 예. 거칠 예정입니다. 그 예산안이라는 게 뭐 결국은 법정 시한 내에 지켜진 적은 잘 없습니다만 어쨌든 지리한 줄타기를 하다가 네네. 합의가 되는데 늘 쪽지 예산 뭐 이런 게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올해는 글쎄요 뭐 다들 코로나로 힘든 부분이니까 네네. 이번에도 그런 비판이 나오면 좀 국민들이 많이 실망하실 것 같아서 질문합니다. 그렇죠. 지금은 원초적으로 쪽지 예산이라는 거는 사라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 왔으면 또 국회는 국회 차원에서 가장 민생 현장에 가까이 있는 분들이 우리 의원들이니까 의원들이 필요한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막판에 지금쯤에 무슨 쪽지 넣어서 예산을 반영시킨다 이런 거는 지금 전혀 할 수 없게 돼 있고요. 그러한 이 사업 수요 문제 제기가 있으면은 그거는 각 상임이나 지난번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전부 구체적인 그 제안서를 통해서 지금 올라와 있고 그 올라와 있는 사업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거에 한정해서 심사를 하게 돼 있지 그걸 벗어나서 지금 뭐 쪽지 하나 넣어가지고 이거 해달라 이거 심사해달라 한다고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이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 그런 건 더 이상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여야가 원내대표끼리 만나서 어쨌든 공수처장 후보 추천일을 내일 오후 2시에 재개하기로 했는데 네. 민주당은 뭐 투태를 하겠다. 법사위 법안 소위도 같이 진행한다. 이렇게 해서 내달 2일 만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서 결론이 난다면 12월 2일 날 공수처법과 예산을 동시에 처리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예. 그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강행한다고 하면 국민의힘 쪽에서 막을 방법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국회 구조가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야당의 목소리를 전혀 존중하지 않고 듣지 않는다면은 뭐 지금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얼마든지 강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법안들도 가능하고 예. 그런 장치입니다만은 그렇게 과연 독선적으로 운영하는 그 국회 모습에 관해서 거대 여당의 모습에 관해서 과연 국민들께서 얼마나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박수를 쳐줄 예. 것이냐. 그게 제일 큰 관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하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국정은 상당 부분에 서로 지지를 받고 있는 의원들로 국회가 구성이 돼 있고 서로한테 상대방의 의견도 존중해가면서 국정 운영하라고 국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다수당이라고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은 국회라는 게 필요 없죠. 예. 일당 독재 국회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무리 여당이 지금 뭐 공수처 때문에 바쁘다고 하더라도 야당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가면서 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하기를 또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의원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고 마치죠. 네네. 그 가덕도 신공항 문제인데 지금 네. 뭐 PK 의원들은 당연히 찬성할 테고요. 네. 다만 당내 TK 의원님도 TK가 지역구시니까 네, 뭐 예. TK 주민들의 입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하실 텐데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은 뭐 본인이 어쨌든 임기가 보궐선거까지니까 보궐선거를 책임져야 되니까 이거 막 마땅히 반대할 명분도 없고 그래서 당이 내분에 쌓이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이런 지적이 네. 있습니다. 지금 어느 공항을 단순히 찬성한다 반대한다 여기에 가면은 그야말로 이 선거 전략 정치 노름에 우리가 휘둘리고 있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이전에 우선 저희들은 필요하면은 뭐 공항 건설은 어디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다만 당초에 김해 신공항을 결정을 하고 거기에 관해서 기본 계획 용역을 하는 와중에 이제 재검증이라는 그 절차가 있었고 예. 그러면 그 재검증이 왜 갑자기 이런 결론으로 나왔느냐 그게 또 가덕도나 뭐 특정 위치를 또 이야기를 했느냐 왜 이러한 절차 이러한 의사 결정에 번복이 일어나느냐 이 부분에 관한 우선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된다. 청와대나 왜 대통령은 뒤에 숨어서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야기를 하고 그게 합당하면은 저희들은 어느 쪽이든 뭐 공항을 신설 또 다른 위치에서 하게 되는 게 그게 이유가 다 타당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다만 그러한 데 대한 설명이나 과정도 예. 없이 무조건 선거 앞두니까 뭘 해가지고 뭐 적정 분열을 시킨다 이런 선거 전략상 이 당리 당략으로 활용하는 것은 정말 국정 운영에 이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고 그런 자격도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과정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분명한 입장을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올라와서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었습니다.